야, 너 이리 와! 너 죽었어! 10년 전 지옥 같은 숲속에서 그 남자의 주먹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들 눈에 비친 공포였습니다. 제발 민수 보는 앞에서 애 놀라잖아. 닥쳐! 내가 이 집 가장이야!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이게 밥이야? 개도 안 먹겠다! 이따구로 할 거면 당장 이혼해! 지옥 같은 폭력을 남기고 도망치듯 사라졌던 남편. 그가 10년 후 병들고 초라해진 모습으로 25살이 된 아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뱉은 파렴치한 한마디. 민수야, 아빠가 강경변 말기래. 아들이 아빠 좀 살려주라. 네 간 아니면 나 죽는다. 10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던 인간이 하필 지금 나타난 이유. 숙자 씨는 아들의 죄책감을 건드리는 저 남자의 얼굴에서 10년 전과 똑같은 징그러운 탐욕을 읽어냅니다. 야, 네가 안 해주면 나 죽는다고! 아빠 죽게 둘 거야! 아들의 장기를 가로채려는 악마 같은 전 남편. 하지만 숙자 씨는 더 이상 10년 전 구석에서 떨던 아내가 아닙니다. 내 아들 몸엔 손끝 하나 못 대. 당신이 뿌린 씨앗 똑똑히 거두게 해줄게. 괴물이 되어 돌아온 전 남편에 맞서는 낡은 반지하 방 엄마의 숨막히는 두뇌 싸움. 과연 숙자 씨는 아들을 지키고 간이식을 막아냈을까요? 아니면 아무리 미워도 일단 사람을 살려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그럼 오늘도 속이 뻥 뚫리는 그날의 사연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골목 끝자락. 낡은 빌라 반지하 창문으로 파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이숙자 씨의 방에는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지요. 환갑을 2해 앞둔 그녀의 손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 때 씻는 낡은 단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밑창이 또 달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밑창이었지요. 순간 접착제를 다시 발라붙였지만 얼마나 버텨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숙자 씨는 그 신발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한숨 한 번 내쉬고는 구석에 세워 놓았습니다. 방 한쪽 벽에는 아들 민수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사진, 대학 입학식 사진, 그리고 작년에 취업했다며 보내온 카카오톡 사진 한 장. 액자도 없이 그냥 테이프로 붙여놓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냉장고 문 옆 서랍장에는 수첩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숙자 씨가 매달 손으로 쓴 가계부였지요. 편의점 월급, 아파트 경비 아주머니에게 해드리는 반찬 배달 수입, 그리고 아들이 매달 20만 원씩 보내주는 용돈. 그게 전부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 가계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숙자 씨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지난 1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숙자 씨는 이 고요한 반지하 방에서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평온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숙자 씨는 새벽 6시에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담배 냄새였습니다. 숙자 씨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수도 마찬가지였고요. 현관문 바로 앞 계단에 담배꽁초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것이었습니다. 숙자 씨는 그 담배꽁초를 내려다보며 잠시 굳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어떤 감각이 온몸의 세포들이 한꺼번에 깨어나는 느낌이었지요. 숙자 씨는 담배꽁초를 집어 쓰레기통에 버리고는 문을 잠갔습니다. 이중으로 잠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던 걸까요? 숙자 씨가 장을 보러 골목 입구 슈퍼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계산대 뒤에 앉아있던 70대 사장 할머니가 숙자 씨를 보더니 불쑥 이렇게 말했습니다. 숙자 씨, 오늘 안색이 왜 그래요? 좋지 않아 보이는데. 숙자 씨가 그냥 잠을 못 자서요 하고 웃어넘기려 하자 할머니가 두부를 봉지에 담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말이지요. 몸이 먼저 알거든요. 몸이 긴장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 주는 경보야. 절대 무시하면 안 돼.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덧붙이셨습니다. 뿌린 씨앗은 반드시 돌아와요. 좋은 씨앗이든 나쁜 씨앗이든 언젠가는 꼭. 숙자 씨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냥 동네 할머니의 덕담이려니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날 저녁 그 말이 그토록 소름 돋게 적중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숙자 씨, 올해로 58살인 그녀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노원구 상계동 반지하 투룸. 직업은 편의점 야간 파트타임, 그리고 인근 아파트 어르신들 댁에 반찬을 납품하는 소규모 찬집 운영이었습니다. 정식 사업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동네 인심으로 이어져 온 일이었지요. 하루 일정은 이러했습니다. 오전 6시에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2시간 눈을 붙입니다. 오전 8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듭니다. 된장찌개, 나물무침, 계란조림. 그걸 도시락통에 나눠 담아서 12시 전에 5집에 배달합니다. 오후에는 장을 보거나 다음날 반찬을 준비하고 저녁 10시에 다시 편의점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10년이 지났습니다. 숙자 씨가 이렇게 살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 이민수, 지금은 25살의 청년이 된 숙자 씨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중학교 시절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한동안 상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치료비를 감당하느라 숙자 씨는 신용대출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민수를 말렸습니다. 공부에 집중하길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장학금을 받아 지방국립대에 진학했고 졸업 후 작은 물류회사에 취업했습니다. 민수가 첫 월급을 받아 어머니 통장에 20만 원을 이체했을 때 숙자 씨는 편의점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들한테 미안하고 또 대견하고 또 그 돈이 너무 귀해서였지요. 숙자 씨에게는 오래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수가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10년 전 남편 이태수가 사라지기 직전에 숙자 씨는 이혼 신청을 해두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미 갈라선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혼 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태수가 서울 외곽에 작은 땅을 한 필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수가 어디선가 싸게 매입해 놓은 땅이었는데 이혼 재산 분할 과정에서 숙자 씨 명의로 넘어왔습니다. 가치가 거의 없는 산자락의 자투리 땅이었습니다. 숙자 씨는 그 땅 얘기를 민수에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잊고 살았습니다. 어차피 팔 수 있는 땅도 아니었으니까요. 그게 나중에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들 이민수는 그날도 회사에서 배송 스케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쓰는 작은 물류회사였습니다. 직원 6명에 사장 포함 7명, 그 작은 공간에서 택배 계약 관리부터 드라이버 배차까지 전부 민수 혼자 맡아서 했습니다. 월급은 24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통신비, 생활비, 어머니 용돈, 그리고 소액이지만 꾸준히 붙고 있는 적금, 빠듯하게 맞아 떨어지는 숫자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칼퇴를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저녁 8시, 9시까지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런 민수에게 한 가지 습관이 있었는데
퇴근길에 반드시 편의점에 들러 어머니가 일하는 지점이 아닌 다른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와 컵라면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면 그 돈으로 밥 사 먹으라고 잔소리할 게 뻔해서였지요. 그날도 민수는 그 편의점 앞에 서서 삼각김밥을 들고 카카오페이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민수는 스팸이려니 하고 끊었습니다. 다시 걸려왔습니다. 또 끊었습니다. 세 번째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낮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의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삼각김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10년 만에 처음 듣는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전화기 너머로 흘러왔습니다. 그 세월 속에는 중학교 때 깨진 화분 조각들이 있었고 어머니가 입술을 꾹 다물고 멍을 감추던 파운데이션 냄새가 있었고 우리 이제 맞을 일 없겠다고 담담하게 말하던 14살 자신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그때보다 훨씬 낮아져 있었습니다. 거칠고 조금 힘이 없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잘 있었어?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사실 몸이 좀 안 좋아. 보고 싶기도 하고 한번 볼 수 있겠냐? 민수는 가슴속 어딘가에서 묵직한 것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면 그 셋이 한꺼번에였는지도 모릅니다. 민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어디에요? 민수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 대답이 나올 줄은. 골목 가로등 불이 민수의 얼굴에 노랗게 드리워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삼각김밥이 민수의 발 옆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민수는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지정한 장소는 노원역 근처 커피숍이었습니다. 저렴한 프랜차이즈 카페, 구석자리. 민수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태수가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처음에 그 사람이 아버지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뱃살이 빠지고 얼굴빛이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짙었고 걸음걸이가 예전처럼 활보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조심스럽고 쪼그라든 느낌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넥타이까지. 민수는 그 정장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언가를 준비한 사람의 복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컸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진짜로. 민수는 아버지의 눈을 봤습니다. 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눈물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분명히 슬픔이 있었는데 그 뒤에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은, 뭔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민수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병원 서류였습니다. 강경변이야. 말기. 민수의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간이식을 해야 하는데 뇌사자 이식 대기 순번이 최소 2년이래. 아빠 시간이 그렇게 없어. 그리고 아버지는 민수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겠냐? 생체 간이식. 그 순간 카페 안의 소음이 민수의 귀에서 멀어졌습니다. 음악도 사람들의 대화도 커피 기계 소리도 오직 아버지의 그 한 문장만이 귓속에서 둥둥 울렸습니다. 민수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굳어 있었습니다.
저 신체 등급 나와요. 군 면제 받은 거 아시잖아요. 민수는 중학교 때 심한 정신적 충격과 이후 이어진 스트레스성 심장 이상으로 군 면제를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심장 부위에 미세한 부정맥. 평상시에는 생활이 가능했지만 큰 수술에서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소견이었지요. 아버지의 표정이 찰나 굳었다가 다시 풀렸습니다. 그거야 의사한테 물어봐야지. 다들 너무 겁주는 거 아니겠냐? 아버지, 핏줄이잖아, 우리. 아들이 아버지 살려줘야지. 민수는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서 민수는 10년 전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화가 나면 식탁을 뒤엎던 얼굴, 술 냄새를 풍기며 어머니를 밀치던 얼굴, 그리고 이제 그 얼굴 위에 눈물막을 씌우고 있는 지금 이 얼굴.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수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어머니 번호가 눌리다 말다 했습니다. 결국 전화는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생체 간이식 부작용, 생체 간이식 공여자 사망률, 부정맥 보유자 전신마취 위험성을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들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공여자 합병증 발생률 30%, 드물지만 사망 사례도 있음. 심장 기저질환 보유자는 사전에 반드시 심장내과 협진 필수.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속이 복잡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인 건 맞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어린 시절이 박살났지만 그래도 낳아준 사람이다. 사람이 죽어가는 걸 그냥 보는 게 맞는 건가? 아니,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한 번이라도 아들로 생각한 적이 있기는 한 건가? 지금 와서 아들 타령이 말이 되는 건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 사이에서 민수가 제일 두려워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리면 어머니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10년 전 어머니의 그 표정이 다시 무너지는 걸 보게 될지.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민수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전부 다. 아버지의 전화부터 카페에서의 만남, 간이식 이야기까지. 숙자 씨는 민수의 말을 듣는 동안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세미를 내려놓고 식탁 의자에 앉아서 민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듣기만 했습니다. 민수가 다 말하고 나서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생각해? 숙자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응. 그 사람이 사흘 전에 여기 왔었어.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집 앞에 담배꽁초 버려놓고 갔더라. 내가 알아봤다. 숙자 씨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수보다 훨씬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아래에 민수는 뭔가를 느꼈습니다. 단단하게 눌러진 감정들을요. 엄마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숙자 씨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모르겠어, 민수야. 근데 한 가지만은 알아. 뭔데? 내 몸은 안 돼. 그 말이 짧고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그 한마디에 뭔가 결심이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할지보다 어머니를 어떻게 지킬지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버지, 직접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병원으로 오세요. 사흘 후 숙자 씨와 민수는 나란히 병원에 왔습니다.
숙자 씨는 아침 일찍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러 가장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아들에게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입술도 10개 바르고 나왔습니다. 민수는 그런 어머니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외래 접수창구 앞 대기 의자에 이태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지난번보다 얼굴이 더 누르스름했습니다. 복수가 차올랐는지 배가 눈에 띄게 불러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숙자 씨를 보자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숙자 씨는 그 모습을 보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앉아 있어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냥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이태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앉았습니다. 숙자 씨, 오랜만이야. 고마워. 와줘서. 숙자 씨는 대답하지 않고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은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뭔가가 결정된다고, 더는 모른 척할 수 없게 된다고.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두렵기보다는 단단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피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지연 교수, 간이식 전문이었습니다. 박 교수는 이태수의 차트를 들여다보다가 숙자 씨와 민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네. 환자분 상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경변 사기입니다. 복수, 식도, 정맥류까지 진행됐고요. 현재 상태에서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6개월에서 1년 안에 간부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태수가 박 교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언제부터 검사 시작하면 됩니까? 박 교수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 장 넘기며 말했습니다. 아드님 병역 면제 기록이 있는데요. 사유를 보면 심장 부정맥. 이 경우 공여자로서 적합한지 정밀 심장 검사를 먼저 해봐야 합니다. 전신마취 자체가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태수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에이, 젊은 놈이 무슨. 걱정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닙니까? 박 교수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환자 보호자가 공여자의 안전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말씀하시는 건 처음 보네요. 진료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이태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약간 숙였습니다. 숙자 씨는 박 교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아들 검사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여 부적합 판정이 나면 다른 혈연 공여자를 찾거나 뇌사자, 이식 대기를 하셔야죠. 다른 가족은 없으신가요? 이태수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아들밖에. 그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숙자 씨는 그 대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진료실에서 나온 세 사람은 복도 소파에 잠시 앉았습니다. 이태수가 민수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검사 바로 잡아주면 안 되겠냐? 아빠 시간이 없어. 민수가 대답하려는 순간 숙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요. 숙자 씨가 이태수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10년 만에 나타나서 처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태수가 멋쩍은 듯 웃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급하니까. 급한 거 알아요. 근데 우리한테 부탁을 하려면 순서가 있지 않겠어요? 이태수의 웃음이 지워졌습니다. 숙자 씨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민수야, 가자. 검사는 우리가 먼저 알아본 다음에 결정한다. 민수는 일어서다가 아버지를 한번 봤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숙자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변한 게 없다.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울었지만 진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습니다. 숙자 씨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했습니다. 민수가 다음 검사 일정을 확인하러 원무과에 간 사이 숙자 씨는 혼자 1층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의자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고개를 돌리자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셔츠에 회색 조끼, 손에는 진료 차트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오셨나요? 아, 아니요. 아들이랑 왔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딸 검사 결과 받으러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장덕수라고 했습니다. 퇴직한 공인중개사였습니다. 딸이 신장질환으로 오랫동안 이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했지요. 힘드시겠어요. 숙자 씨가 무심코 말하자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힘들죠. 근데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늘에 맡기는 거지. 내가 다 해결하려고 붙들고 있으면 내가 먼저 쓰러지거든요. 그 말이 이상하게 숙자 씨 가슴에 박혔습니다. 쉽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마음 갖는 게 쉽지 않죠. 근데요, 아주머니.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래 살아보니까 진짜 무서운 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자기를 잃어버리는 게 무섭더라고요. 버티다 자기가 없어지는 거. 그게 진짜 무서운 거야. 숙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꾹 눌렀습니다. 감사해요. 그 할아버지와의 짧은 대화가 숙자 씨 안에서 뭔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나를 잃어버리지 말자. 그게 그날 숙자 씨가 마음속에 새긴 말이었습니다. 민수가 원무과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심장 정밀 검사 다음 주 화요일로 잡았어. 결과 보고 나서 공여적합 판정 나면 그 다음 단계 진행한대. 숙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야, 나 할 말이 있어. 민수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느꼈는데 아버지 저 사람 아직도 본인이 중심이야. 우리가 어떤지는 관심 없어. 그냥 자기한테 필요한 게 있으니까 온 거야. 민수는 잠자코 들었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아버지 때문에 다치는 건 못 봐. 엄마, 검사는 해봐. 결과 나쁘면 그걸로 끝이야. 결과 좋아도 최종 결정은 내가 해. 아버지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민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나 솔직히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 뭐가? 아버지가 10년 동안 어디 있었는지 말을 안 해. 미국에 있었다고 했는데 무슨 일 했는지도 말 안 하고, 몸이 이렇게 됐는데 왜 혼자 왔는지도. 사람이 그 정도 되면 주변에 아무도 없나? 숙자 씨의 눈빛이 잠깐 가늘어졌습니다. 그거 나도 이상했어.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자 씨는 오랫동안 하지 않던 일을 했습니다. 이혼 서류 봉투를 꺼낸 것입니다. 서랍 가장 안쪽 낡은 옷 사이에 끼워 넣어두었던 봉투였습니다. 파란 고무줄로 묶인 세월에 바랜 크라프트지 봉투. 숙자 씨는 식탁에 봉투를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뜯었습니다. 이혼 확인서, 재산분할 합의서, 그리고 등기부 등본 한 장, 경기도 포천시 소재 임야 1필지, 지목 임야, 면적 2314제곱미터, 당시에는 거의 가치가 없다고 했던 땅이었습니다. 산 가운데 있는 자투리 땅이었고
접글로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숙자 씨는 그 등기부 등본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 포천시 개발 계획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이 올라왔습니다. 숙자 씨의 눈이 멈췄습니다. 기사 하나였습니다. 포천시 북부 관광단지 개발 계획 확정. 인근 임야지가 급등 예상. 날짜는 2달 전이었습니다. 숙자 씨는 그 기사를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의 지번과 기사의 개발 구역 지도를 비교했습니다.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겹쳤습니다. 숙자 씨는 이튿날 이른 아침 장을 보러 간 척하며 슈퍼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부동산 관련해서 물어볼 데 있으면 어디 가면 돼요? 할머니가 계산대 너머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오래된 땅이 있는데 지금 시세가 어떤지 좀 알고 싶어서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골목 돌아가면 덕수 씨 사무소 있잖아요. 어제 그 병원에서 만나셨다고 했던. 숙자 씨가 눈을 약간 크게 떴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공인중개사예요? 중개는 은퇴했는데 그분 아직 부동산 법률 쪽은 꿰뚫고 있어요. 한번 가봐요. 허투루 아는 분이 아니야. 숙자 씨는 두부 봉지를 들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어제보다 조금 빠르고 단단했습니다. 사무소라고 해봐야 골목 안작은 투룸의 거실을 개조한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책꽂이, 오래된 프린터. 장덕수 씨는 숙자 씨가 들어오자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뵀던 분이네요. 어서 오세요. 숙자 씨는 등기부 등본 사진과 개발 계획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장덕수 씨가 안경을 고쳐 쓰고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한 5분쯤 지났을까요? 그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땅 지금 명의가 누구예요? 저요. 이혼 재산 분할로 넘어왔어요. 개발 예정 구역 경계에서 안쪽이에요. 완전 안에 걸렸어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장덕수 씨가 숙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보상 협의가 들어오면 시세 기준으로 수용 보상금이 나와요. 이 면적이면. 그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감정평가 따라 다르지만 최소 2억에서 최대 3억 5천 사이는 나올 겁니다. 숙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덕수 씨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아주머니, 왜 이걸 지금 확인하시는 거예요? 전 남편이랑 관련된 건 아니죠? 숙자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련돼 있어요. 장덕수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는 법무사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서두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숙자 씨는 식탁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이태수가 갑자기 나타난 것, 아들의 감부터 요구한 것, 10년 동안 어디 있었는지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태수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포천 땅이 자신의 명의로 넘어간 줄 알았다가 이혼 서류 처리 과정에서 숙자 씨 명의로 간 걸 뒤늦게 안 것 아닐까요? 그리고 개발 계획 기사, 그걸 이태수도 봤을 겁니다. 숙자 씨는 핸드폰을 들어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잠깐 와줄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 민수가 퇴근하고 달려왔습니다. 숙자 씨는 등기부 등본과 기사, 장덕수 씨와 나눈 대화를 민수에게 전부 설명했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한참 후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아버지가 이 땅 때문에 온 건 아닐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간이식은 핑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간이식도 필요하면서 동시에 이 땅도 노리는 거일 수도 있고. 숙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하지. 민수가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로 완전히 명의 이전된 거면 아버지가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거 맞지? 장덕수 씨가 그러더라. 법무사한테 확인해 봐야 하는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민수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 전략은 뭐냐고. 간이식을 빌미로 엄마를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땅을 자기 명의로 다시 돌려놓으려는 거 아닐까? 아들이 위험하다는 걸 내세워서 그 대신 땅을 넘기라고. 숙자 씨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침묵이 잠깐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먼저 준비하자. 아버지가 움직이기 전에. 장덕수 씨가 소개해준 법무사 사무소는 노원구 중계동에 있었습니다. 최미경 법무사. 40대 후반, 안경을 쓴 단호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숙자 씨와 민수가 서류 일체를 가져가자 최 법무사가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토지는 이혼 재산 분할 합의서와 등기 이전이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 남편 측에서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어요. 숙자 씨가 물었습니다. 전 남편이 뭔가 다른 방법으로 이 땅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자발적으로 넘긴다거나. 최 법무사가 안경 너머로 숙자 씨를 봤습니다. 협박이나 강요로 이전하게 하면 범죄입니다. 심리적 압박도 입증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혹시 현재 전 남편이 뭔가를 요구하고 있나요? 숙자 씨가 간이식 요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 법무사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녹취해두세요. 병원에서든 어디서든 전 남편이 압박하는 발언을 할 경우 녹음해 두시면 나중에 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녹음 기능으로 충분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방패가 생겼습니다. 그날 새벽 숙자 씨는 편의점 계산대 뒤에 서서 조용히 스마트폰 녹음 앱을 찾아 설치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앱이었습니다. 화면에 녹음 버튼 하나만 있는 단순한 앱이었지요. 숙자 씨는 그걸 연습해 봤습니다. 버튼 누르고 말하고, 확인하고, 저장하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숙자 씨는 핸드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새벽 2시에 편의점 바깥으로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숙자 씨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어. 무섭지 않아. 할 수 있어. 그 생각이 오자 이상하게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10년 동안 눌려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슈퍼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뿌린 씨앗은 반드시 돌아와요. 숙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곧 돌아올 차례다. 사단은 그날 화요일 오전에 터졌습니다. 민수의 심장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숙자 씨와 민수는 나란히 진료실 앞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번호표를 뽑아들고 전광판의 숫자가 바뀌길 기다렸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형광등 빛으로 가득했고 복도 저쪽 끝에는 이태수가 혼자 기둥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앞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솔직히 긴장 안 돼. 어차피 결과 나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 숙자 씨가 민수의 손을 잠깐 꼭 쥐었다가 놨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심장내과 의사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자 교수였습니다. 이민수 씨 검사 결과 보셨나요? 아직요. 교수가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습니다. 심전도 수치, 심초음파 영상, 홀터 검사 결과.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부정맥이 군 복무 당시보다는 많이 안정됐어요. 수치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숙자 씨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근데 교수가 차트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전신마취 상황에서의 예측 불가능성이 있어요. 안정적인 수치가 수술 중 스트레스 환경에서도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공여 수술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큰 수술이고 민수 씨의 경우는 추가적인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단 위험 부담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거고 최종 결정은 환자 본인이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진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태수였습니다. 노크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교수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보호자분 상담 중입니다. 이태수가 개의치 않고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거지 못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민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 살려주는 게 뭐가 문제야? 응? 숙자 씨도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교수가 이태수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했고 셋은 진료실 밖 복도로 나왔습니다. 이태수가 복도에 나서자마자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야, 검사 결과 괜찮다며. 왜 망설여? 아빠가 죽어가는 게 보이잖아. 민수가 팔을 천천히 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도 충분히 생각하라고 하셨잖아요. 충분히 생각은 무슨. 시간이 없다니까. 아빠 한 달이 급해. 이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가 흘낏봤습니다. 숙자 씨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목소리 낮춰요. 이태수가 숙자 씨를 봤습니다. 아, 당신은 왜 나서? 당신이 뭔데? 이 아이 엄마예요. 엄마면 아들이 아버지 살려주는 게 맞다고 해야지. 당신이 아들한테 못하게 막는 거야? 당신이 아들 몸을 걱정한 적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이태수가 입술을 실룩거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더 낮고 더 날카롭게. 숙자 씨, 나 포천 땅 알아. 개발구역 들어간 거. 거기서 보상금 나오면 그거 나랑 나누면 어때? 그러면 내가 아들한테 간이식 얘기 안 해도 되잖아. 숙자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민수가 숨을 참았습니다. 드디어 본심이 나왔습니다. 숙자 씨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말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이태수는 그 말의 뜻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숙자 씨와 민수는 주차장 한쪽에 잠시 섰습니다. 민수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태수의 목소리. 포천 땅. 보상금 나누자는 제안. 민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면 돼. 숙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근데 민수야, 이 사람이 그냥 물러설 것 같지 않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한 번으로 안 끝날 거야. 더 세게 나올 수 있어. 민수가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파랗고 높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맑았습니다. 엄마, 우리 최 법무사님한테 이 녹음 파일 가져가자. 숙자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자. 두 사람의 발걸음이 병원 정문 쪽을 향했습니다. 단단하고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최 법무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해서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재산 분할 완료된 토지에 대한 부당 이익 요구입니다. 민형사 양면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우선 이 녹음을 근거로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더 이상 접근하거나 압박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예요. 그리고 민수 씨한테 간이식 강요한 부분은 강요죄 성립 여부를 형사 쪽에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숙자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내용 증명받고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더 극단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최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내용 증명과 동시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준비도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어머니와 아드님 두 분 다 신청인으로 숙자 씨와 민수가 서로를 봤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 법무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약하게 나가면 더 올라타거든요. 내용 증명이 발송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숙자 씨 핸드폰에 이태수의 전화가 왔습니다. 숙자 씨는 녹음 앱을 켜고 받았습니다. 이태수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훨씬 격앙돼 있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짓이야? 내용 증명이 뭐야? 내 아들한테 간 달라고 한 게 범죄야? 아버지가 아들한테 부탁하는 게 강요야. 숙자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태수 씨,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법무사 사무소로 연락하세요. 법무사? 야, 당신 나 협박하는 거야? 내가 그냥 있을 것 같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숙자 씨는 녹음을 저장하고 최 법무사에게 문자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식탁 앞에 앉아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민수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민수 씨죠? 저 이태수 씨 친구입니다. 오래된 친구예요. 누구세요? 아, 친구라고 하면 못하고 뭐 같이 사업을 좀 해본 사이라고 해야 하나. 태수 씨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아들이 도움이 필요한 아버지를 내팽개쳤다고. 에이, 그럼 안 되지. 민수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저한테 왜 전화하신 거예요? 아, 민수 씨도 사회생활 하는 사람인데 이런 일이 알려지면 좀 그렇잖아요. 아버지 죽어가는데 아들이 나 몰라라 했다. 이런 얘기가 퍼지면. 민수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협박이에요, 지금. 아유, 무슨 협박? 그냥 걱정이 돼서. 이 통화도 녹음되고 있습니다.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포구 빌딩들이 오후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태수가 주변 사람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판이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자 씨가 편의점 출근길에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빠르게 따라왔습니다. 돌아보니 이태수였습니다. 낮보다 눈이 더 충혈돼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야, 이숙자 씨. 내가 그냥 있을 것 같아. 그 땅 원래 내 땅이야. 내가 산 거잖아. 취하셨네요. 취한 거 아니야. 그 땅 내놔. 아들 간이식도 필요 없어. 그냥 땅만 줘. 그럼 깔끔하게 끝내자고. 골목에 행인이 지나갔습니다. 몇몇이 흘깃봤습니다. 숙자 씨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뒤따라온 것 자체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에요. 이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야, 당신 변호사야 뭐야? 갑자기 그런 말을. 저 편의점 알바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공부는 할 수 있습니다. 이태수가 입술을 달싹이다가 뒤돌아섰습니다.
숙자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녹음을 저장했습니다. 손이 아까보다 덜 떨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슈퍼 할머니가 숙자 씨를 보자마자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숙자 씨, 어제 골목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아,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게 아닌 것 같던데. 어제 밤에 그 남자 이 골목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하더라고. 내가 봤어요. 숙자 씨가 멈췄습니다. 2번이나요? 응, 자꾸 문 쪽을 기웃거리는 거야. 내가 무서워서 편의점 CCTV 담당자한테 말해뒀어. 혹시 모르니까. 숙자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CCTV 영상 보관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이미 말해뒀어. 숙자 씨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할머니가 손을 꼭 쥐어줬습니다. 숙자 씨, 겁내지 마요. 이 골목 사람들 다 알아.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말이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숙자 씨는 꾹 참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민수에게 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 노릇 제대로 해라. 아버지 상태 나빠지면 그 책임 내 것이다. 민수는 그 문자를 캡처해서 최 법무사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최 법무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 씨, 이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바로 들어갑시다. 이 정도면 서류 갖춰졌어요.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도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끊고 어머니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엄마, 법무사님이 이제 법적 절차 들어간대. 우리 흔들리지 말자. 숙자 씨의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그 짧은 2글자가 민수에게 그 어떤 긴 위로보다 든든했습니다. 그러나 이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이태수는 병원 원무과에 직접 찾아가 민수가 생체간 이식 공여자로 등록된 것처럼 허위 진술을 시도했습니다. 의사와 상담 중이라며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요구한 것이지요. 그 사실을 박지연 교수가 숙자 씨에게 직접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아직 공여 동의서를 쓴 사실이 없는데 환자 측에서 임의로 일정을 요구하고 있어서요. 병원 측에서는 당연히 진행 안 하지만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숙자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에요. 잘하셨어요. 이런 상황 드물지 않습니다. 힘내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숙자 씨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 의사까지 이태수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잠깐 이태수의 상황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태수는 10년 전 한국을 떠나 중국에서 지인과 작은 무역 사업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업은 3년 만에 부도가 났고 이후 이태수는 중국 각지를 떠돌다가 2년 전 강경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우연히 포천 개발 기사를 봤습니다. 그 땅 지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20년 전에 산 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등기를 조회해보니 이숙자 명의였습니다. 이혼 서류에 자기가 도장을 찍어 넘긴 사실을 그제야 제대로 인식한 것이었지요. 이태수는 고시원 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됐다는 사실을 자신의 지인을 통해 막 전해 들은 직후였습니다.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태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복수가 차오르는 통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패. 아들이 자기를 걱정하게 만들 방법. 아들의 죄책감을 건드릴 방법. 이태수는 천천히 일어나 외투를 입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민수 씨? 저 병원 응급실인데요. 이태수 씨 보호자로 연락처가 등록돼 있어서요. 환자분이 쓰러지셨습니다. 민수는 잠에서 깬 채로 잠시 굳어 있었습니다. 숙자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응급실이래. 전화기 너머로 숙자 씨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가봐야 하겠지. 엄마는 안 가도 돼. 아니, 같이 갈게. 민수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새벽 2시의 서울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이태수의 마지막 계략인지 아니면 정말 위급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민수는 갔습니다. 그것이 민수의 한계였습니다. 아직 그 끈을 완전히 끊지 못한 25살 아들의 한계. 응급실에 도착하니 이태수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복수로 인한 호흡 곤란으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긴 했지만 즉각 처치로 안정은 된 상태였습니다. 이태수는 민수가 들어오자 눈을 번쩍 뜨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수야, 왔냐? 민수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몸 괜찮아요? 아이고, 이렇게 아파서야 내가 얼마나 살겠냐. 아들아, 아버지 살려줘. 응? 제발. 옆에 서 있던 숙자 씨가 조용히 담당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분 보호자가 저희 아들로 등록돼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 등록된 건가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환자분이 직접 등록하셨네요. 숙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러 민수를 연락처로 등록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숙자 씨는 민수의 팔을 살짝 당겼습니다. 민수야, 잠깐 나와. 복도로 나온 민수에게 숙자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계산된 거야. 흔들리면 안 돼.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흔들렸습니다.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이태수의 상태가 다시 안정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당장 위험하진 않다고 했습니다. 민수와 숙자 씨는 응급실 앞 낀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민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모르겠어. 숙자 씨가 민수를 봤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화가 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저 사람이 죽는 걸 그냥 보는 게 그게 맞는 건지. 숙자 씨는 아들의 옆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25살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14살 민수가 있었습니다. 구석에서 떨던 우리 이제 맞을 일 없겠다던 그 아이가. 숙자 씨가 민수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민수야. 응. 아직 결정 안 해도 돼. 아직. 그 말이 그 새벽 복도에서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놓였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밖에서는 새벽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새벽 민수의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민수 씨, 저는 이태수 씨가 과거같이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태수 씨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만나실 수 있을까요? 민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응급실 사건으로부터 닷새가 지났습니다. 민수는 그 닷새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출근은 했지만 책상 앞에 앉아서 모니터를 들여다보면서도
머릿속은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사장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사장은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원래는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날이 서 있었습니다. 이민수 씨, 요즘 좀 어때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있잖아요. 사장이 서류 한 장을 밀었습니다. 어제 거래처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 씨가 배차 실수를 했다고. 지난주 목요일 거요. 민수가 서류를 봤습니다. 잘못된 배차 기록이었습니다. 실수가 맞았습니다. 머릿속이 다른 곳에 가 있던 날 숫자를 잘못 입력한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한 번이면 그냥 넘어가는데 사실 그 거래처가 꽤 중요한 데거든요. 손해배상 얘기까지 나왔어요. 민수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얼마나요? 사장이 말한 금액은 민수의 2달치 월급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뺨이 야위었습니다.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찬물을 틀어서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돌아갔습니다. 손해배상금, 이달 월세, 어머니 생활비, 적금, 거기에 법무사 비용까지 적금을 깨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직 병원에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은 법원에 접수됐지만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이태수는 또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전혀 괜찮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면대에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저녁에 민수가 어머니 집에 왔습니다. 손해배상 얘기를 전했습니다. 숙자 씨는 듣고 나서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그거 뭐야? 비상금 통장. 150만 원 있어. 안 돼, 엄마. 됐어. 숙자 씨가 통장을 민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그냥 받아. 민수가 그 통장을 보다가 눈을 돌렸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꾹 눌렀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엄마가 이러면 안 되잖아. 내 때문이 아니야. 저 사람 때문이야. 숙자 씨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한테 20년 동안 뿌린 거야. 이게 다. 민수는 그 말에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 통장이 놓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돌아가고 숙자 씨는 혼자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멈췄습니다.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어깨가 아팠습니다. 야간 근무 이후로 계속된 피로가 이제야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숙자 씨는 설거지통 앞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울음이 나왔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턱을 타고 설거지통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래된 울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편의점 화장실에서 반찬 배달 골목에서 혼자 있을 때마다 꾹꾹 눌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잘못한 게 뭔가? 그냥 착하게 살았을 뿐인데, 그냥 버텼을 뿐인데, 왜 아직도 이 사람이 나타나서 내 아들을 흔드는 건가? 숙자 씨는 행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잠갔습니다. 흘러가는 물이 멈췄습니다.
숙자 씨는 한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편의점 출근까지는 아직 8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숙자 씨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의 얼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가 새서 생긴 누런 얼룩, 거미줄 자국, 오래된 형광등의 가장자리 그을음. 이 방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민수가 고등학교 들어가던 해 이사 왔으니까 딱 10년이었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 숙자 씨는 이 방이 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만 버티면 더 좋은 데로 간다고. 그런데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5년이 되고 5년이 10년이 됐습니다. 숙자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슈퍼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뿌린 씨앗은 반드시 돌아와요. 좋은 씨앗이든 나쁜 씨앗이든. 장덕수 씨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자기를 잃어버리는 게 무섭더라고요. 숙자 씨는 그 말들을 새벽의 어둠 속에서 천천히 되씹었습니다. 나는 나를 잃어버린 건가? 아니면 아직 나를 갖고 있는 건가? 숙자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결혼 초기 사진, 20대의 자신, 지금보다 훨씬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옆에 이태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 웃음이 얼마나 오래 갈지. 다음 장, 민수가 갓 태어났을 때 숙자 씨가 병원 침대에 누워 민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세상에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완전한 행복이 있는 얼굴. 다음 장, 민수 초등학교 입학식. 빨간 책가방을 맨 민수가 숙자 씨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숙자 씨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음 장, 민수 고등학교 졸업식. 교복을 입은 민수 옆에 숙자 씨만 있었습니다. 이태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 다 웃고 있었습니다. 숙자 씨는 그 사진들을 보며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게 없다는 것을. 이태수가 가져간 것들이 있었습니다. 젊음, 시간, 돈, 안전한 집,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져가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그리고 20년이었습니다. 비루하고 고달팠지만 한 번도 부끄러운 적 없었던 20년. 숙자 씨는 사진첩을 닫았습니다. 눈이 뜨거웠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숙자 씨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응급실 사건 다음 날 모르는 번호로 민수에게 연락이 왔던 그 문자. 민수가 캡처해서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이태수 씨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숙자 씨는 그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민수는 아직 그 번호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러웠던 것이었지요. 이태수가 심어놓은 사람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숙자 씨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무언가를 감추고 싶을 때 사람들은 주변을 단속합니다. 이태수가 단속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건 이태수에게 들킬 게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숙자 씨는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그 번호 내일 답장해봐. 만나보자.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누웠습니다. 이번엔 눈이 감겼습니다. 새벽 바람이 창문 틈으로 가늘게 들어왔습니다. 숙자 씨는 그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뭔가가 바뀌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르는 번호의 주인은 오재호,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민수가 약속을 잡자 군말 없이 나왔습니다.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트레이닝 바지.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숙자 씨와 민수가 함께 나갔습니다. 오재호가 커피를 앞에 놓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태수 씨랑 저랑 중국에서 같이 무역 일했습니다.
한 5년 됐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오재호가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태수 씨, 강경변 맞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중국에서 같이 일할 때 그 사람 강경변 진단받고 한국에 올 준비를 1년 전부터 했어요. 그냥 치료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오재호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제가 갖고 있던 건데 그 사람이 한국 오기 전에 저한테 잠깐 맡겼다가 찾아가지 않은 거예요. 봉투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꺼내서 봤습니다. 포천시 임야 관련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미 숙자 씨 명의로 넘어간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태수 명의로 매매 계약이 된 것처럼 작성된 허위 서류였습니다. 날짜는 최근이었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땅을 자기 명의로 돌려놓으려 한 건가요? 오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한테 이걸 같이 진행하자고 했는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들한테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연락한 겁니다. 숙자 씨가 그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허위 매매 계약서라는 거죠. 맞습니다. 문서 위조예요. 테이블 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숙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서류 저희한테 주실 수 있나요? 오재호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리려고 나온 겁니다. 숙자 씨와 민수는 곧장 최 법무사 사무소로 갔습니다.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오재호의 진술 내용도 정리해서 전달했습니다. 최 법무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사문서 위조입니다. 형사 고소 가능하고 더 나아가 토지 관련 사기 혐의까지 붙일 수 있어요. 숙자 씨가 물었습니다. 이걸로 그 사람 완전히 막을 수 있나요? 접근금지 가처분 결과와 이걸 합치면 이태수 씨가 더 이상 어머니와 민수 씨 쪽에 어떤 방식으로도 접근하거나 권리를 주장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형사 처벌까지 가게 되면 본인도 알게 되겠죠. 더 건드리면 본인만 손해라는 걸. 민수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최 법무사가 펜을 집었습니다. 우선 이 서류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동시에 접근금지 가처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용 증명 추가 발송, 그리고 오재호 씨가 증인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숙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주세요. 어머니, 이번엔 끝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숙자 씨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꽂혔습니다. 끝낼 수 있다. 10년 전 그 남자가 떠난 이후로, 그리고 닷새 전 응급실 그 새벽 이후로 처음으로 듣는 말이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숙자 씨가 아들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간다. 드디어 움직이는 날이 왔습니다. 최 법무사는 이른 아침부터 고소장 최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장덕수 씨는 포천 임야 관련 공시지가 자료와 보상 예정 구역 확인 서류를 따로 준비해 팩스로 보내왔습니다. 오재호는 자신의 진술서를 직접 작성해서 최 법무사 사무소로 가져왔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슈퍼 할머니는 편의점 CCTV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이태수가 골목을 서성이던 날짜의 영상을 USB에 담아 숙자 씨에게 건넸습니다. 박지연 교수는 병원 측에서 이태수가 허위 진술을 시도했던 원무과 기록을 공문으로 발급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숙자 씨와 민수는 그 모든 자료를 가방에 넣고 최 법무사 사무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수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녹취 파일, 문자 캡처, 위조 서류, CCTV 영상, 오제호 진술서, 병원 공문. 한 가지 한 가지가 지난 몇 주 동안 숙자 씨와 민수가 버티며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민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꽤 많이 모았네. 숙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뿌린 거 거두는 거야. 슈퍼 할머니의 말이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최 법무사와 함께 숙자 씨와 민수는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공갈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접수증을 받아드는 순간 민수의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그러나 굳었습니다. 숙자 씨는 접수증을 가방에 넣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창구를 돌아서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가을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최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수사기관이 움직입니다. 이태수 씨한테 출석 요구가 갑니다. 숙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 알까요? 이렇게 될 줄. 최 법무사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모르셨겠죠. 아주머니가 이렇게 준비하실 줄은. 이태수가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이태수는 고시원 방에서 나와 골목에 서서 그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문서 위조, 공갈, 스토킹, 세 가지가 한꺼번에였습니다. 이태수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민수야. 이게 무슨 짓이야? 아버지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응? 내가 죽어가는데 경찰에 신고를 해. 민수가 낮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이 통화도 녹음하고 있어요. 이태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요, 아버지. 오제호 씨 아시죠?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분이 서류 저희한테 줬어요. 전부 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건강해지길 바라요. 진심으로. 근데 저한테, 그리고 엄마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이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골목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태수의 손에서 서류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이태수는 경찰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위조된 매매 계약서, 협박 녹취, CCTV 영상, 오제호의 진술서. 이태수는 처음에는 발뺌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CCTV 영상이 재생되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골목을 2번씩 서성이던 자신의 모습이 화면에 선명했습니다. 녹취 파일이 재생되자 이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숙자 씨, 나 포천 땅 알아. 개발구역 들어간 거. 거기서 보상금 나오면 그거 나랑 나누면 어때? 그러면 내가 아들한테 간이식 얘기 안 해도 되잖아.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자신의 말이었습니다. 이태수는 그 순간 뭔가가 모두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무렵 박지연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 씨, 뇌사자 공여 이식 대기자 명단에서 이태수 씨랑 혈액형 맞는 분이 나왔어요.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 쪽에서 연락 왔습니다. 민수가 잠깐 멍하니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분이 이식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최종 적합성 검사가 필요하지만 될 수도 있어요. 민수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소식이 반가웠습니다. 자신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미웠지만 죽길 바란 건 아니었다는 걸. 그게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식 기회가 생겼대. 전화기 너머로 숙자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그 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마디 안에 복잡한 것들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미움도, 안도도, 오래된 슬픔도. 이태수 측에서 합의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최 법무사가 숙자 씨와 민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처벌 불원서 써달라고 합니다. 대신 포천 땅에 대한 모든 권리 주장을 포기하고 두 분에게 앞으로 일체 접근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쓰겠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숙자 씨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처벌은 제가 결정합니다. 민수, 내 생각은? 민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건 알아. 근데 그래도 이식받고 살았으면 해. 그리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숙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무사님, 합의서에 조건 하나 추가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앞으로 민수한테 그리고 저한테 일체 연락하지 않는다. 전화도 문자도 지인을 통해서도. 그리고 포천 땅에 대한 권리 주장 연구 포기. 이 두 가지가 지켜지면 처벌 불원서 써드리겠습니다. 최 법무사가 메모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조건입니다. 합의서가 작성되고 며칠 후였습니다. 민수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이태수가 이식 수술 전 입원해 있는 병동이었습니다. 병실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만 봤습니다. 이태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작아 보였습니다. 배에 찬 복수도 약으로 어느 정도 가라앉은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오래 봤습니다. 미움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미움 아래에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타까움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오래된 슬픔이라고 해야 할지. 민수는 유리창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내리쬐는 복도였습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홀로 버티던 그 세상과 같은 병원 복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민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복도 끝에 숙자 씨가 서 있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곧장 온 것인지 앞치마를 아직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 대단해서 민수는 복도 한가운데서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숙자 씨가 말했습니다. 왔어? 응, 엄마. 밥 먹었어? 아직? 가자. 엄마가 사줄게. 두 사람은 나란히 병원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두 사람의 등 뒤에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빛이 이번엔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숙자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부터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스마트폰 녹음 앱을 켜두던 습관이 사라졌습니다. 골목을 걸을 때마다 뒤를 돌아보던 버릇도 없어졌습니다. 편의점 출근길에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걷던 그 걸음이 어느 날부터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합의서가 작성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이태수는 그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지인을 통한 연락도. 합의 조건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뇌사자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은 박지연 교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숙자 씨는 그 말을 듣고 다행이네요라고 짧게 말하고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봄날 아침 숙자 씨 앞에 또 다른 소식이 왔습니다. 포천시 토지보상 협의 안내문이었습니다. 편지 봉투를 열자 공문서 한 장이 나왔습니다. 토지 수용 보상금 협의 시작을 알리는 안내문이었습니다. 감정평가 일정과 보상 예정 금액 범위가 적혀 있었습니다. 숙자 씨는 그 공문서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이혼 서류를 처리하던 날 함께 넘어온 그 땅이었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줄 알았던 산자락의 자투리 땅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숙자 씨 인생의 숨통을 틔워주는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슈퍼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뿌린 씨앗은 반드시 돌아와요. 숙자 씨는 그 공문서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오늘 시간 돼? 숙자 씨와 민수는 장덕수 씨 사무소로 갔습니다. 장덕수 씨가 공문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 금액이면 감정평가 따라 최소 2억 2천에서 최대 3억까지 나올 수 있어요. 협의 잘하시면 중간 이상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현실인 거 맞죠? 장덕수 씨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현실입니다. 이숙자 씨 명의 땅이 맞고 보상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숙자 씨가 잠깐 눈을 내려깔았습니다. 10년 전 반지하로 이사 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두꺼운 봉투 하나 없이 이불 보따리 2개랑 민수 손 하나 잡고 들어갔던 그 방. 형광등이 깜빡였고 장판이 차가웠고 창밖으로는 골목 바닥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숙자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덕수 씨, 덕분에 여기까지 왔네요. 장덕수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주머니가 하신 거죠. 저는 그냥 방향 알려드린 것뿐이에요. 민수가 장덕수 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덕수 씨가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 컸어요, 이 청년. 그 짧은 말이 민수의 가슴 어딘가를 따뜻하게 건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어머니 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숙자 씨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조림을 만들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매일 남의 집에 배달하던 반찬이었습니다. 그게 오늘은 아들 앞에 놓였습니다. 민수가 숟가락을 들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 돈 나오면 이사 가자. 숙자 씨가 된장찌개를 뜨다가 멈췄습니다. 이사? 응. 반지하 말고. 햇빛 뜨는 대로. 숙자 씨가 아들을 봤습니다. 돈은 내 거 해. 엄마는 괜찮아. 괜찮은 거 아니잖아, 엄마. 10년 동안 여기 살았잖아. 숙자 씨가 잠깐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웃음이었습니다. 꾸민 웃음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이사 가자. 민수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있다. 엄마 된장찌개. 맨날 먹는 거잖아. 맨날 먹어도 맛있어. 좁은 반지하 방에 두 사람의 숟가락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골목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골목 위로 봄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숙자 씨는 장을 보러 슈퍼에 들렀습니다. 할머니가 계산대 뒤에서 숙자 씨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숙자 씨, 오늘 얼굴이 다르네. 뭔 좋은 일 있어요? 숙자 씨가 두부를 집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사 갈 것 같아요. 어머, 어디로요? 아직 모르는데 햇빛 드는 대로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됐다. 정말 잘됐어. 숙자 씨 그동안 고생 너무 많았어요. 숙자 씨가 계산을 하면서 할머니의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때 뿌린 씨앗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죠. 돌아왔어요. 할머니가 숙자 씨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골목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오래된 골목이었지만 그날은 왠지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의 여름이 됐습니다. 숙자 씨는 이사를 했습니다. 노원구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골목 근처였습니다. 다만 반지하가 아니었습니다. 3층짜리 빌라 2층, 남양방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오전 10시가 되면 방 안이 환해졌습니다. 첫날 아침 숙자 씨는 그 햇빛 속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바닥에 네모나게 떨어졌습니다. 그 네모 안에 먼지들이 반짝이며 떠다녔습니다. 숙자 씨는 그 먼지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햇빛을 못 봤구나. 아니, 봤는데 못 느꼈구나. 편의점 야간 근무는 그만뒀습니다. 반찬 배달 일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젠 돈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이 좋아서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얼굴 보는 게 좋았고 맛있다는 말 한마디가 여전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민수는 회사를 옮겼습니다. 손해배상권은 적금을 깨서 해결했고 그 이후로 더 꼼꼼해진 민수를 새 회사 사장이 높이 사서 스카우트 제안을 해왔습니다. 연봉이 전보다 올랐습니다. 민수는 그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하면서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숙자 씨가 말했습니다. 원래도 잘 살고 있었어. 민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어느 여름 저녁이었습니다. 민수가 퇴근하고 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숙자 씨가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서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반지하에서 테이프로 붙여놓았던 그 사진들이 이제는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대학 입학식, 취업 후 카카오톡 사진, 그리고 새 사진이 하나 추가돼 있었습니다. 슈퍼 할머니와 숙자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골목 앞에서 두 사람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진 언제 찍었어? 이사 가는 날. 할머니가 찍자고 하셨어. 잘 찍혔다. 숙자 씨가 국을 들고 식탁으로 오면서 말했습니다. 민수야. 응. 아까 생각해봤는데 저 사람 말이야. 민수가 숙자 씨를 봤습니다. 이태수 얘기였습니다. 밉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더는 무섭지가 않아. 그게 제일 좋아. 민수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엄마. 숙자 씨가 민수 앞에 밥그릇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무서워야 할 사람이 없는 게 이게 진짜 잘 사는 거더라. 민수가 밥을 뜨다가 멈추고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 말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초가을이 됐습니다. 숙자 씨는 그날도 장을 보러 골목을 걸었습니다. 이제 그 골목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걸었던 골목인데 같은 가로등이고 같은 담벼락인데 뭔가가 달랐습니다. 발이 가벼웠습니다. 골목 끝에서 슈퍼 할머니가 가게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숙자 씨를 보고 빗자루를 세웠습니다. 오늘은 뭐 필요해요? 두부하고 콩나물이요. 들어와요. 숙자 씨가 슈퍼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요즘 너무 좋아요. 이게 맞나 싶게. 할머니가 두부를 집어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게 맞는 거야. 10년 동안 너무 긴장하고 살았나 봐요. 이제야 숨 쉬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콩나물을 봉지에 담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숙자 씨, 나쁜 씨앗 뿌린 사람은 나쁜 걸 거뒀고 좋은 씨앗 뿌린 사람은 좋은 걸 거뒀어요. 세상이 꼭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닌데 이번엔 그렇게 됐어요. 다행이야. 숙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계산을 마치고 나오면서 숙자 씨는 잠깐 골목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초가을 하늘이었습니다. 높고 파랬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 하늘이 참 오래간만에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숙자 씨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오전의 부드러운 햇빛이었습니다. 벽의 액자 속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의 얼굴들. 어린 민수, 자란 민수, 지금의 민수. 숙자 씨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손에서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태수는 20년 동안 폭력과 방치와 욕심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뒀습니다. 홀로 고시원에서 병을 키우다가 아들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남의 장기로 겨우 목숨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숙자 씨는 10년 동안 성실과 인내와 따뜻함을 뿌렸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면서도 이웃 어르신 반찬을 챙겼고 본인이 힘들어도 아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뒀습니다. 아들이 곁에 있었고 이웃이 손을 내밀었고 생판 모르던 사람들이 방패가 되어줬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숙자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 한 장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숙자 씨는 그 낙엽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별것 아닌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댁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그날의 사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